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설공주 얘기 아시죠? 거기서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묻잖아요. 전 어려서 반대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생겼니? 그러면 제가 묻고 제가 답했어요. 그걸 왜 물어? 나잖아. 어린애가 그랬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전 모진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얼굴이 아주 못생긴 아이가 저였습니다. 지금은 40대 후반 여성인데요. 전 옥덜매라는 별명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못생긴 사람 별명은 무조건 옥덜매였거든요. 매주도 못생겼는데 그게 옥상에서 떨어졌으니 곤죽이 됐겠죠. 네, 전 추녀로 태어났습니다. 넙대대하게 큰 얼굴에 이목구비도 제멋대로 붙어서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끈떨어진 연 신세였습니다. 부모님과는 기억도 나지 않는 아기 때 헤어져 고아가 됐거든요. 지금의 부모의 행방, 연고를 모릅니다. 제가 발견됐을 땐 커다란 봉지에 담겨 울고 있었대요. 절 처음 발견한 할아버지가 봉지를 챙겨 저를 보육원에 맡겼는데 누군가 마음대로 제 이름을 이봉자라고 한 거였죠. 부모한테 버림받은 전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옮겨간 거였죠. 거기서도 순탄하진 않았어요. 보육원 애들이 절 얼마나 놀렸는지 모릅니다. 같은 처지면서도 그런다는 게 참 잔인한 일이었죠. 그렇지만 든든한 제 편도 있었어요. 원장 수녀님이 절 누구보다 아끼고 감싸주셨어요. 애들한테 놀림받고 숨어서 울고 있으면 꼭 절 찾아오셨죠. 봉자야, 왜 여기 있어? 저녁 먹어야지. 안 먹어요. 애들이 못생긴 돼지라고 놀린단 말이에요. 못생긴 게 밥까지 많이 먹는다고 추하대요. 나 왜 태어났어요, 수녀님? 그냥 죽어버릴래요. 그런 말 하면 못 써. 우리 봉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귀하면 얼굴도 예쁘고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야죠. 난 엄마 아빠도 없고 옥상에서 떨어진 메조 소리나 듣고 밥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냥 굶어 죽을래요. 울음을 터뜨리면 수녀님이 절 꼭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귀한 사람이라고 수녀님 눈엔 엄청 예뻐 보인다고 수십 수백 번 말해주셨습니다. 수녀님은 제게 폭풍우 치는 밤바다의 등대였어요. 그 불빛 하나에 매달려 하루하루 버텼죠. 전 삐뚤어진 마음 고쳐먹고 애들이 놀리든 말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기 시작했어요. 외톨이로 다니면 좋은 점도 하나 있었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 책도 읽고 숙제도 열심히 했죠. 하지만 학교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날라리 애들이 툭하면 때리고 촌지 밝히는 선생님들은 절 대놓고 구박했어요. 여기저기서 샌드백 신세였죠. 그러던 어느 날 상을 하나 받게 됐어요.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대상을 받은 거였죠. 수녀님들과 저를 그렸는데 그게 상을 탄 거였어요. 첫 경험이었죠.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외롭고 힘들 땐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쁜 공주 얼굴, 화려한 드레스, 대골 같은 집. 애들이 발로 지디겨 버려도 또 그렸죠. 시간이 흐르며 전 보육원에서 큰언니가 됐어요. 보육원 어린애들은 입양도 되고 친부모가 찾아와 데려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파란 눈, 금발의 서양인 부모와 함께 보육원을 나섰고요. 새 삶을 시작하는 그 애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야속한 시간은 흘러 보육원을 나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있고 싶어도 나와야 했어요. 밤마다 베개가 젖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사회는 얼마나 더 냉혹하고 차가울까. 나가기 전부터 병이 날 지경이었죠. 갑자기 열이 나서 헛소리를 하던 밤이었어요.
원장 수녀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자야, 힘을 내야 한다. 겁부터 먹고 이러면 어떡하니? 넌 잘할 거야. 난 믿어. 나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여기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살게요. 나가기 싫어요, 수녀님. 저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절벽에 매달린 심정으로 수녀님을 붙잡고 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녀님은 절 차분히 달랠 뿐이었죠. 봉자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 당장은 아프고 두려워도 넌 다 이겨낼 거야. 수녀님은 믿어. 수녀님이 나로 살아봤어요? 태어나 지금까지 천둥번개 진흙탕 뿐인데 언제 땅이 굳어요. 다들 날 피하고 구박만 한다고요. 봉자야, 네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어떤 기회도 안 와. 넌 할 수 있어. 봉자야, 정신 차려. 봉자야. 전 까무러쳤고 거의 이틀을 앓았던 것 같아요. 겨우 회복하고 보육원을 나서는 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더는 수녀님을 속상하게 하기 싫었죠.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육원을 나가는 제 짐은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자취방은 춥고 썰렁했습니다. 살림살이도 몇 개 없었어요. 꼭 정글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죠. 천장에선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라면 하나 끓여 먹으니 기운이 나더라고요. 초라한 방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전 사실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의상 디자인 전공해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죠. 사람들 앞에 멋진 옷을 선보이고 박수를 받는 저를 상상하니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었어요.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전 벌떡 일어나 거리로 나갔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생활비도 필요하고 학비도 모아야 했죠. 할 수 있는 일은 다 찾아봤습니다. 낮에는 시장 떡집에서 일하고 저녁 때는 고깃집으로 출근하게 됐어요. 백화점이나 옷가게,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문전박대만 당했죠. 제 얼굴을 보고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나가요, 나가. 오는 손님도 다 내쫓겠네. 장난하는 거야, 뭐야. 집에 거울도 없어? 누구 쫄딱 망하게 할 일 있나? 그래서 시장 떡집에 취직하게 된 거였어요. 그곳 사장님이 밤에 일할 수 있는 고깃집도 소개해 주시고요. 묵묵히 일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절 깔보는 사람들이 널렸더라고요. 게다가 1년 정도 일한 떡집에선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떡집 아들이 절 좋아하는 척 하더니 돈을 그렇게 요구하더라고요. 떡집 사모님이 절 오해하고 감히 누굴 넘보냐면서 매정하게 내쫓았죠. 할 수 없이 고깃집에서 9시간 가까이 일을 하는데 술을 마신 손님들의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뭐야, 이씨, 고기 맛 떨어지게. 저리 안 가? 이 옷에도 이런 못난이가 있어? 어디 봐봐. 아이, 그렇네. 야, 사진 찍어서 제보해야겠다. 세상에 이런 추녀가 있다고 말이야.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 어디서 말대꾸야. 야, 너 꺼지고 사장 나오라고 그래. 밥맛 술맛 떨어졌으니까 사장 나오라고 하라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고 결국 전 주방에만 있어야 했어요. 손님들이 그러니 처음엔 잘해주던 이모님들도 절 구박하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천덕꾸러기였어요. 3개월 겨우 버티다 나오면서 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고치자. 이 못난 얼굴 싹 갈아엎어버려. 그럼 되잖아. 술을 진탕 마시고 한밤중에 강남으로 갔습니다. 성형외과들을 기웃거리는데 명치에서 묵직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 못생겼다. 지독하게 못생긴 데다 부모도 없고 백도 없어. 그래서 뭐?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사람을 쳤어?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러냐고. 전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걷다가 백화점 앞 벤치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쇼윈도가 보였죠. 세련된 고급 옷을 걸친 마네킹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멋지고 근사해 저는 넋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떻게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죠. 그래, 모델은 못해도 디자이너는 될 수 있잖아. 실밥 뜯는 일이라도 좋으니 옷 만드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제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한 달 후 청담동에 있는 의상실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의상실 대표님은 정말 독특한 분이었죠. 40대 중반의 청담동에 사는 부유한 분이었어요. TV 드라마에 나오는 사모님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미국, 이탈리아에서 유학도 하셨고 엄청 세련된 분이셨죠. 게다가 저 생긴 게 개성있고 매력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 얘 정말이야. 너처럼 생긴 얼굴이 진짜 매력있는 얼굴이다. 유럽에 나가봐. 다 엄지손가락 번쩍 들걸? 제가 유럽 같은 데 갈 수나 있겠어요? 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눈썰미도 있고 손재주도 좋잖아. 꿈을 가져 봉자야. 사람은 꿈을 크게 가져야 돼. 혹시 아니? 네가 유명인이 돼서 여기저기 활개치고 다닐지. 말씀만 들어도 배부르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은 절 귀하게 대해주셨고 덕분에 배우면서 오래 일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맞춤옷도 만들지만 웨딩 드레스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들고 있었죠. 부잣집 딸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드레스에 맞게 부케를 맞춰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혼식 처리되면 꽃 만지는 사람도 샵에 자주 왔어요. 빨간색 차를 몰고 부케를 만들어 오는 여자를 부케 실장이라고 불렀는데 모델 뺨치는 외모였죠. 사랑에 빠진 예비 신부 사이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외모랄까요? 세련된 옷차림에 귀티나는 외모 때문에 속으로 엄청 부러워했어요. 근데 완전 반전이었죠. 그 실장님 저랑 같은 처지더라고요. 의상실 일이 밀려 같이 밤을 샌 날 새벽에 해장국 먹다가 얘기를 듣게 됐죠. 새벽 4시 너무 배가 고파 24시간 하는 해장국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부케 실장님이 달력을 보더니 갑자기 막 웃는 거였어요. 왜 웃어요? 망할, 나 오늘 생일이네. 축하할 일인데 왜 망할이 붙어요? 가짜 생일이니까요. 보육원에 들어간 날이 내 생일이라는 게 말이 돼요? 보육원이요? 저기요,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참으려고 했는데 한 잔 해야겠다. 봉자씨, 소주 먹죠? 나 부모 없이 혼자 자랐어요. 고아라고 들어봤어요? 그렇게 시작된 실장님 얘기는 날이 밝도록 이어졌죠. 어릴 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고 고생이 정말 많았지만 디자이너라는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였어요. 이쁘장한 외모 때문에 남자들이 들러붙어 잘못된 길로 빠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우 시켜준다면서 술집에 팔아넘기려 하질 않나 이상한 영화도 찍을 뻔했다면서 술을 들이켰죠. 다 끊어내고 독하게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지금도 생일만 되면 기분이 더럽다면서 꼭 술을 마셔야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도 했어요. 결국 저도 제 과거를 말하게 됐습니다. 나 그 심정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요? 나 동정해요, 지금? 아니요. 나도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내 이름이 왜 봉자인 줄 알아요? 기저귀 찬 내가 검은색 봉지에 쌓여서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봉자라고요. 믿겨져요? 부케 실장은 절 한참 보더니 제 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주더라고요. 우리 둘은 소주 진하게 마시고 그때부터 친구가 됐습니다. 술에 취해 옥덜매 얘기도 하고 천덕꾸러기로 살아온 얘기 다 털어놨어요.
우리 둘 다 인생이 코미디 같다고 웃다가 결국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초연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갔고 제가 미역국도 끓여줬어요. 우리 둘 공통점도 많고 얘기도 잘 통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완전 단짝이 됐어요. 그때부터 초연이랑 붙어 다니게 됐는데 사람들 진짜 예쁜 사람한텐 약하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초연이한텐 서비스를 더 주고 장을 볼 때도 예쁘다면서 시금치 한 단이라도 더 주는 게 신기하고 부럽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초연이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남이 친절하게 굴수록 오히려 쌀쌀하게 굴었죠.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남들이 잘해준다고 헤헤실실 그러면 우습게 봐. 오히려 차갑게 하면 어렵게 돼야지. 봉자 너도 남한테 굽실거리는 거 그만둬. 그럴수록 남들이 우습게 본다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었죠.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초연이가 남자 만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디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지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초연이가 고백을 해왔습니다.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요. 근데 정상적인 연애는 아니었어요. 상대가 글쎄 우리 샵에서 드레스 맞추고 결혼한 신부의 신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부남이랑 1년이나 사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도 초연인 당당했어요. 나 그 사람 엄청 사랑해. 나도 그 사람도 처음 보자마자 반했어.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거 넌 해본 적 없어서 모를걸?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초연인 유부남에 빠져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만났어도 처음부터 내 남자가 되는 건데 너무 아쉽고 억울해. 그러니까 초연아, 그 남자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샵 왔다가 너 보고 반했다는 거야? 옆에 결혼할 신부를 두고? 그 사람 껍데기만 부부로 사는 거지 마음은 전부 다 내 거야. 내 남자라고. 유부남은 무슨 부부가 잠자리도 안 한다던데. 어리 빠져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남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 직업에 얼굴도 엄청 잘생긴 사람이었죠. 그 신부가 드레스 맞출 때 우리 직원들 간식까지 엄청 챙겨줘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전 초연이 붙잡고 그래선 안 된다. 그건 죄 짓는 거다. 강하게 나갔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봤자 그건 불륜이라고 남의 가정 박살내놓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냐고 못할 짓 그만하라고 했죠. 진심으로 충고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가 지옥에 빠지는 꼴 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초연이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초연이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뭐? 불륜? 범죄? 그게 사랑에 빠진 친구한테 할 소리야? 너 내 친구 맞아?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초연인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부부로 사는 건 형식이고 찐사랑은 우리 둘인데 왜 헤어져야 하냐고 부르르 떨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절교를 하게 됐습니다. 초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저 더 이상 보기 싫다면서 자기 사랑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너무 서운하고 매번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것도 더는 못 참겠다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인연 끊자고 했습니다. 그때쯤엔 저도 지쳐서 알겠다고 했죠. 혹시라도 그 남자랑 헤어지게 되면 연락하라고 했지만 초연이 냉정했어요. 그럴 일 절대 없네요. 널 버렸음 버렸지. 내 남자는 못 버려. 유부남? 결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연히 우리 사랑하는 사이고 절대 못 헤어져. 속궁합, 겉궁합, 우린 다 환상이라고. 아, 넌 모태솔로라 그런 거 모르겠구나. 고고한 척 혼자 외로워도 슬퍼도 잘 참으면서 살아라. 좀 친하다고 남의 인생 참견하지 말고. 절대로 너한테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초연이는 연락을 뚝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한쪽 팔이 뚝 떨어진 것처럼 너무 외롭고 힘들었죠. 처음 사귄 유일한 친구였는데 불륜을 말리다가 절교를 하게 되다니 상상도 못한 결말이었어요. 속상했지만 저한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옷감 만지고 디자인 배우며 일에 집중했죠. 손끝에서 완성되는 멋진 옷들 보면 큰 위로가 됐어요. 의상실 대표님은 더욱 저를 신뢰하셨고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월급도 점점 올랐고요. 그렇게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제 마음의 고향은 없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그 사이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참 외로웠죠. 그러다 TV에 얼핏 나온 보육원 소식을 받고 봉사를 가자 결심하게 됐어요. 가는 인연 있으면 오는 인연이 있다고 그곳에서 참 좋은 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설거지하다가 말을 하게 됐는데 초면인데도 환하게 웃으면서 대해주고 믹스커피도 타주고 엄청 친절한데 또 편했어요. 두어 번 봤을 때는 전화번호도 교환했고 봉사 끝나고 같이 밥도 먹는 사이가 됐죠. 친해진 후에 미경 언니는 저 먹으라고 반찬도 갖다 주더라고요. 갓김치, 잡채, 갈비, 밑반찬들까지 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때쯤 의상실 대표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열심히다 보니 봉사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미경 언니와 연락도 뜸해지고 잊고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미경 언니? 봉자야. 너 이 교회 다녀? 언니도요? 난 한참 됐어요. 어떻게 여기로 왔어요? 아는 사람 소개로. 그나저나 너무 반갑다. 봉자야, 우리 진짜 인연인가 봐. 그때부터 미경 언니와 전 더 가까워졌습니다. 꼭 친언니처럼 절 챙겨줬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죠. 디자인 일 하면서 대표님 신뢰도 얻고 다정한 친구도 생기니 살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전 그때까지도 연애 경험이 없었습니다. 누가 날 좋아하겠나 그런 마음도 있었고 남자 앞에 있으면 입도 안 떨어졌어요. 결혼은 포기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미경 언니가 연애 안 하냐고 묻는 거였죠. 그래서 웃으면서 결혼 포기했다고 하니 펄쩍 뛰더라고요. 왜 포기하냐고 좋은 짝 만나 오순도순 사는 재미가 얼마나 큰 줄 아냐며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다음날 미경 언니는 난데없이 남자를 만나보지 않겠냐고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전 외모에도 자신이 없고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했죠. 근데 그 언니는 끈질기게 소개팅을 권했어요. 정말 좋은 남자라고 어디 가서 만나기 힘들다면서요. 나중엔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엄청 호감형이었습니다. IT 전문가에다가 분당에 자기 집도 있고 돈도 있다는 거였어요. 능력도 외모도 평균 이상인 그 남자, 당연히 여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소개를 해주나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여태 혼자 살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경 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된 거 다 말해버리지 뭐. 그 사람 재혼이야. 이혼 이런 건 아니고 사별이야. 어쩌겠어. 하늘이 데려간 걸. 딸이 하나 있는데 4살짜리야. 남자는 지고지순해. 한 여자만 바라보는 스타일이라고.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전 초혼에 연애 경험조차 없는데 40살이나 된 재혼남을 만나보라니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했죠. 그래도 미경 언니한테 화를 낼 순 없었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떴어요. 생각은 해보겠다고 예의상 한마디 해주고요.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런 결혼은 싫다 그런 맘이었어요. 매운 떡볶이나 먹고 있자 하고 있는데 밤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미경 언니였어요. 또 그 남자 얘기였죠. 선입견 버리고 한번 만나보라고 또 설득하는 문자였습니다. 시부모도 없는 남자라 시집살이 없고 모아둔 재산 많고 능력 있고 성실하다며 남자 사진을 몇 장 더 보내왔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호감형으로 생겼는지 보면 볼수록 마음이 끌렸습니다. 키 크고 훤칠하고 얼굴도 보통보다 잘생긴 편이었어요. 사실 사별, 자식 딸린 거 외에 다른 조건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 남자가 사별하지 않았다면 만나볼 수 없는 조건의 남자였죠. 괜히 싱숭생숭해서 그날 밤을 꼴딱 샜어요. 사진을 보고 또 보고 미경 언니가 했던 얘기 곱씹어 보면서 만날까 말까 수없이 갈등했죠. 새벽에 겨우 잠들었다 깨어나서는 미경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남자 만나보겠다고요. 그 새벽에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잘 생각했다고 당장 그 주 주말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엄청 떨리더라고요. 날 보자마자 퇴짜 놓으면 어쩌나 괜히 소개팅 한다고 했나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개팅 나온 그분은 매너가 끝내주게 좋았어요. 더구나 처음부터 저한테 호의적이었습니다. 황송할 정도였죠. 봉자 씨, 커피 뭐 드실래요? 달콤한 거 좋아하시면 바닐라 라떼 어떨까요? 이쪽으로 앉으실래요? 자리 그쪽은 해가 들이쳐서 별로예요. 괜찮아요.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편하게 계셔야죠. 저랑 자리 바꾸세요. 이쪽이 훨씬 나아요. 첫 만남부터 모든 게 수월했고 정경석 씨한테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사별이니 자식이니 복잡한 생각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그냥 경석 씨가 좋아서 연애 비슷한 걸 시작하게 됐죠. 이게 꿈인가 뭔가 싶었어요. 하루하루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게 그 남자는 제가 가고 싶었던 곳만 콕 집어 데려가 주더라고요. 한강, 놀이공원, 덕수궁, 돌담길, 데이트 명소만 골라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말 그렇지만 경석 씨는 못생긴 제가 창피하지도 않은 것 같았죠. 그가 당당한 모습이니 저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요. 세상이 다 제 아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이나는 외모에 지나가는 남자애들한테 놀림을 받은 적도 있었죠. 경석 씨는 그런 일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남자 고등학생들이 저를 비하하는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그 애들을 불러 세우더라고요. 학생, 지금 뭐라고 했어? 네? 뭐가요? 아이,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우리끼리 장난친 거니까. 장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 저렇게 생기기도 힘들겠다고? 맞잖아요, 아저씨.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아요? 그때 경석 씨가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와이셔츠까지 벗는데 진짜 놀란 게 근육이 무슨 격투기 선수 같았어요. 같은 남자로서 쪽팔려서 안 되겠다. 야, 덤벼. 니들은 말 몇 마디로 정신 못 차려. 심하게 맞아야 정신 차리지. 한 놈씩 덤비라고. 학생들은 처음엔 쪽수로 맞서보려다 경석 씨 근육이랑 자세를 보더니 움찔움찔 물러서더라고요. 결국 그 애들 담벼락에 쭈르륵 서서 한 명씩 저한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실수했다고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놀림받는데 익숙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정식으로 사과를 받으니 의외로 속이 후련했습니다. 경석 씨한테 그런 카리스마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재혼이라고 해도 이 정도 남자면 분수에 차고 넘친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아인 것도 아무 상관없다는 남자에게 전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모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부모 잘 만난 사람들도 겉보기만 그렇지 나름대로 고민들이 있다며 제 상황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는데 눈물이 철철 쏟아졌습니다. 원장 수녀님 이후로 이런 따뜻한 위로는 처음이었어요.
넓고 따뜻한 경석 씨 품에서 펑펑 울고 나니 새롭게 용기가 솟더라고요. 그렇게 전 이미 경석 씨의 아내 자리를 허락하고 있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올 무렵 우린 함께 와인바라는 곳에를 갔죠. 와인이 생각보다 확 취하더라고요. 경석 씨도 와인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 나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데 경석 씨가 바에 뭘 두고 왔다는 거였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다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예전 친구 초연이었습니다. 전과 달리 옷차림은 수수한데 화려한 외모는 그대로였죠. 인사할 새도 없이 초연인 저한테 다짜고짜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나한테 불륜이니 범죄니 온갖 이빠른 소리 다 하더니 기껏 만난다는 남자가 유부남이야? 초연이의 유부남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경석 씨 사별했어. 친한 언니가 소개해줘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너도 내 꼴 날 거다. 꼴 좋다 이 기집애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봐. 네가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이만 가볼게. 초연이는 저를 비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기분이 더러웠죠. 다시 붙잡아 얘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경석 씨가 바에서 나와 저한테 오고 있었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막 달래야 했어요. 곧 대리기사가 도착했고 우린 함께 차에 탔어요. 술 기운에 졸렸는데 잠이 홀딱 달아나더라고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경석 씨한테 물었습니다. 사별한 게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세상에 별사람 다 있지 않느냐? 어떻게 세상을 뜨게 됐는지 와이프 얘기 좀 해달라고 했죠. 그 말에 갑자기 경석 씨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 다 큰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갑자기 터진 너무 사무친 울음에 대리기사님까지 당황할 정도였어요. 미안해요, 봉자씨. 먼저 간 애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아파요. 눈물 다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이런 걸 보여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대리기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유, 나도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심정 나도 압니다. 애들 엄마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딸 둘 키웠어요. 아직 몇 년 안 됐으면 멀었네. 아이, 눈물 한참 더 흘려야 돼. 그 피눈물 마르려면 멀었어. 경석 씨, 미안해요. 난 그냥 별 생각 없이 물어본 건데. 미안해요, 경석 씨. 눈물 그쳐요. 그렇게 차 안에서 세 사람이 눈물바람을 하고 우린 헤어졌습니다. 그 눈물 사무친 오열에 경석 씨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확신을 했죠. 초원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날 밤 잠이 통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맺히고 힘들었으면 내 앞에서 그렇게 오열을 할까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죠. 초연이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걸까? 그 사람은 어떻게 아는 걸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회방을 놓는 초연이가 밉기도 했지만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전화하면 또 헛소리할 게 뻔했지만 결국 먼저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같은 번호를 쓰고 있더라고요. 왜 전화했어? 오해 풀고 싶어서. 오해? 오해 좋아하네. 눈에 뭐가 씌이면 원래 그런 거야. 너 나한테 뭐라 그랬니? 성인군자처럼 굴면서 나한테 죄인이니 불륜녀니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했잖아. 근데 꼴 좋다. 다 오해라니까. 만나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다음 날 우린 만나게 됐어요.
초연이의 오해 꼭 풀고 싶었습니다. 불륜녀가 되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죠. 그리고 듣게 된 진실은 절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 남자 아이 아빠고 와이프랑 인고 부부야. 어떻게 아냐고? 내가 다니던 어린이집 학부모로 만났어. 그 남자가 애 데리러 온 거 수없이 많이 봤다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닮은 사람일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초연인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어요. 경석 씨, 초연이가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봤다는 거였죠. 아침 저녁으로 아이 등원 하원시키는 애아빠로 거의 매일 봤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내도 멀쩡하게 있으며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났다는 거였어요. 전 경악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커피를 쏟을 정도로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졌죠. 그런 절 보면서 초연인 충고를 했습니다. 그 유부남이란 관계 당장 끊으라고요. 자기도 비참하게 버림받았다면서 불장난은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충격에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초연인 계속 독설을 쏟아냈어요.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잘해주니까 왜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 남자 너 이용하는 거야. 넌 몸정 마음정 다 줘도 그 남자는 아닐걸? 사랑? 웃기지 말라 그래. 이용같이 떨어지면 넌 그냥 버려지는 거라고. 잠깐만 초연아. 나 너무 충격받아서 숨이 안 쉬어져. 심장이 여기가 너무 아파. 뭐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그래, 아프지? 네가 사랑이라고 믿는 그 감정이 여럿 다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끝내. 초연이는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유부남한테 비참하게 버려지고 고생이 심했다고요. 부캐랑 꽃사업도 망하고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간신히 정신 차려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입에 풀칠만 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일자리도 간신히 구해 원장 눈치 보며 어렵게 다니고 있다고 했죠.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이 나중에 생각나더래요. 불륜이니 죄인이니 하는 말들이요. 경석 씨와 제가 갔던 와인바 근처는 저렴한 월세가 많아 초연이가 이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컵라면 사러 나갔다가 우릴 본 거고요. 처음엔 자기도 눈을 의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전 그랬습니다. 아닐 거라고, 넌 유부남한테 잘못 걸렸지만 난 아니라고, 경석 씨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 우겨댔어요. 제가 계속 현실을 부정하자 초연인 저한테 주소 하나를 적어줬습니다. 그 남자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주소라면서 같이 가보자는 거였어요.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 초연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이집을 찾아갔어요. 그때까지도 전 믿고 있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도 많다고 경석 씨는 그럴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어린이집 근처에 숨어 있는데 제 눈에 익숙한 차와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서 경석 씨가 내리고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분명 아내로 보였고 두 사람은 뒷좌석에 아이를 안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문까지 몇 발자국도 안 되는 거리를 셋이 엄청 다정하게 걷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충격에 숨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건 경석 씨 옆에 서 있는 그 여자, 조수석에서 내린 여자가 바로 미경 언니였다는 거였습니다. 제게 경석 씨를 소개해준 사람은 미경 언니인데 그 둘이 부부라니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큰 절망감에 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온몸이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죠. 초연아, 내 뺨 좀 때려봐. 이거 꿈이지?
나 숨이 안 쉬어져. 나 좀 살려줘. 야, 너 왜 그래? 야, 정신 차려. 초연인 제 따귀를 맵게 몇 대 때리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초연인 절 흔들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면서 당장 현장을 잡아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야 저 유부남이 오리발 못 내밀 거 아니냐고 절 다그쳤어요. 전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때 경석 씨의 차가 출발하려 하고 있었죠. 초연이한테 질질 끌려가다시피 한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차 앞을 가로막았어요. 서라고. 안 그럼 길에 누워버린다. 당장 차 세워. 차 안 두 사람의 표정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경석 씨와 미경 언니는 충격으로 얼굴이 얼어붙었지만 저만 했을까요? 차는 섰지만 두 사람은 차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나란히 앉은 두 인간들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저는 부서질 듯 차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와! 나오라고! 언제까지 속일 거였어? 내가 그렇게 만만했어? 천하의 죽일 놈들, 당장 나오라고! 사별했다며 옆에 떡하니 와이프가 있어? 그 와이프가 전미경?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래? 결혼하자며 애까지 딸린 놈이 처녀한테 그런 소리래? 난 믿었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다고. 나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온 동네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를 쳤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다 나와보는 사태가 돼버렸어요. 너무 악을 쓰다 보니 까무러치게 되더라고요. 눈이 뒤집어지고 숨을 못 쉴 지경이 되니까 경석 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절 안고 흔드는데 막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어딜 만지냐고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신들린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들까지 밖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멀쩡하게 애딸린 유부남이 처녀를 꼬드겨 바람 펴놓고도 할 말이 있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죠. 미경 언니도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조용한 데 가자고 모든 걸 설명해 주겠다면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이 사태에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전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미경 언니와 경석 씨는 빨리 여길 뜨자고 절 차에 태우더라고요. 결국 세 사람은 조용한 커피숍에 가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서럽고 분하고 억울해서요. 카페에서 전 맥주를 달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요. 술은 없다고 해서 얼음 가득 든 냉커피로 속을 달래야 했습니다. 제 앞에 앉은 두 사람, 미경 언니와 경석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됐더라고요. 둘이 똑같이 쇼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죠. 어디 한번 설명해봐. 왜 언니가 경석 씨 와이프야? 경석 씨 당신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요. 사별했다며. 결혼하자면서. 둘이 미쳤어? 돌았어?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나 암이야. 1년 안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 사별하는 거 맞아. 거짓말한 거 아니야. 널 우습게 본 것도 절대로 아니야. 나 죽으면 둘이 결혼하면 되는 거야. 복잡할 거 없어. 뭐? 암? 1년 안에 뭐가 어째? 언니 죽으면 뭘 하라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전 분노가 치밀어 앞에 앉은 두 사람에게 냉커피를 뿌려버렸습니다. 머리털 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죠. 시커먼 냉커피 쫄딱 맞고도 두 사람은 화도 안 내더라고요. 그리고 듣게 된 사연에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 언니는 절 만나고 얼마 후 시한부 선고를 받았대요. 그리고 얼마 안가 저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으면 남겨질 남편과 어린아이가 너무 걱정됐고 보육원에 봉사까지 오는 여자라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의 새 신부를 내가 찾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소문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왔다는 얘기였습니다. 기막힌 얘기를 하면서도 담담한 미경 언니를 보며 전 오싹했습니다.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뼛속까지 사기꾼인가, 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고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제 겁먹은 표정을 보더니 미경 언니가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래? 믿어줘. 내 얘기엔 한치의 거짓말도 없어. 경석 씨 만나보니까 어때?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야? 기왕 이렇게 된 거 둘이 계속 만나. 봉자야, 난 얼마 안 남았어. 나 죽으면 둘이 결혼해. 그게 모두를 위한 길 아니겠니? 어? 봉자야. 그래, 봉자씨. 나도 이 사람이랑 같은 생각이야. 우리 부부, 봉자씨 만만하게 본 적 한 번도 없어. 이 사람, 봉자씨 처음 만날 날 나한테 그랬어. 정말 속이 깊고 따뜻한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보기 드물게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이 사람 행동에 악의는 없어. 봉자씨, 우리 믿어줘, 제발. 두 사람이 그것도 부부가 같이 그러는데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전 경석 씨한테 냉수를 뿌려줬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내가 시한부 선고받고 불안해하면 옆에서 단단히 붙들어줘야지. 이건 미친 짓이야. 조경석, 당신이 제일 나빠. 곧 죽을 아내 두고 나랑 바람 피우고 아내 말에 갈대처럼 흔들린 당신이 제일 최악이라고. 앞으로 두 사람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또 연락하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거기 더 있다간 저까지 돌아버릴 것 같아서 막 뛰쳐나오는데 미경 언니가 절 쫓아오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자기 소원 좀 들어달라고요. 경석 씨도 저 좋다고 했다고 저만 허락해주면 자긴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다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 그랬어요. 부부가 죽이 맞아서 좋겠다고 난 둘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 신세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서로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낄 틈이 어디 있냐고. 둘의 사랑은 제발 둘만 간직하고 엄한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했죠. 나 물러보지 마. 부부가 나한테 한 짓 동네방네 소문내고 조경석 그 인간 회사에도 소문낼 수 있어. 언니 사는 동네에도 소문낼 수 있다고. 나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 딸 보고 참는 거야. 내가 떨어져 나갔다고 다른 여자한테 접근하기만 해봐. 그땐 진짜 안 참아. 소문도 내고 고소도 할 거야. 알았어? 봉자야,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봉자야. 질리도록 매달리는 언니를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간신히 택시를 잡고 거길 빠져나왔어요. 막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내가 겪은 일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초연이 아니면 다 거짓말이라고 아무도 못 믿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전 연락처도 바꾸고 교회도 옮겼어요. 그런데 교회에 제 소중한 물건을 두고 왔더라고요. 성가대 반주한다고 취미로 배운 바이올린을 켜곤 했는데 연습실에 악기를 두고 온 거였습니다. 한 달 뒤 전 제 바이올린을 가지러 교회로 갔어요. 텅 빈 교회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전 2층 성가대 연습실로 올라가 바이올린을 갖고 나왔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 끝으로 가는데 어디선가 사람 말소리가 들렸어요. 소름 끼치게도 미경 언니의 목소리였죠. 그 언니 어떤 젊은 여자한테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꼬시고 있더라고요. 전 숨도 못 쉬고 서 있었습니다. 설마 저 언니가 또 저러나 또 자기 남편을 소개해준다고 저러는 건가?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면서 듣고 있는데 웬걸요. 조경석 그 인간을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
IT 쪽 일하는데 분당에 자기 집도 있고 능력도 좋아. 사진도 있어. 볼래? 어때? 훤칠하지? 저 언니 아픈 건 둘째치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죽을 날 받아놓고 또 사람 속이고 싶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와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커튼을 확 젖히고 들이닥쳤어요.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갑자기 등장한 제 모습에 미경 언니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 분노에 사로잡혀 소리를 질렀죠. 또 이러면 다 소문낸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 당장 꺼지라고 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놀란 젊은 여자한테 사실을 말해줬어요. 미경 언니가 소개해준다는 남자 유부남이니까 절대로 소개받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미경 언니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별했다고 아무 걱정할 거 없으니 제 말 믿지 말라고 젊은 여자 손을 잡아 끄는데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별 안 했잖아. 어디서 거짓말이야? 나 이제 곧 죽어. 나 죽으면 사별이지 뭐가 아니야. 끝까지 이럴래? 곧 죽을 사람이 이렇게 사기치고 다녀도 돼? 네가 내 처지 돼봐. 잘난 척하지 말고. 어린 딸 두고 죽어야 하는 심정 네가 알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저와 미경 언니가 서로를 죽일 듯이 다투기 시작하자 젊은 여자는 질려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전 결판을 내야겠다 생각을 했고 지금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온 세상의 부부의 악행을 폭로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대편 문이 열리더니 작은 여자아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죠. 아이는 그 방에서 낮잠을 자다 일어났는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 잠이 잔뜩 실려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미경 언니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둘이 너무 닮았더라고요. 아이는 겁에 질려 자기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죽어? 엄마 죽는 거 아니지? 거짓말이지?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미경 언니는 아니라면서 아이를 안아 달래줬어요. 소민아, 아니야. 엄마가 왜 죽어? 엄마 소민이 곁에 계속 있을 건데? 엄마 죽지 마. 나 엄마랑 살래. 엄마 죽지 마. 아이는 점점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미경 언니도 결국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둥켜 안고 있는 모녀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한참 울던 아이는 미경 언니가 업어주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고작해야 4~5살, 죽음을 이해할 나이도 아닌데 엄마 죽냐고 죽으면 안 된다고 엉엉 우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제 어린 시절도 떠올라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이를 눕혀놓고 미경 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전 아이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죽을 날 받아놨다는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기치고 다닐 시간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항암 치료 받고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하라고 말했죠. 미경 언니는 다 포기한 얼굴로 자기도 살고 싶다고, 정말 죽을 만큼 살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나라고 죽음을 받아들이기 쉬웠는 줄 알아? 나 엄마야. 우리 소민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싶고 중학교 교복 입은 모습도 보고 싶어. 사춘기라고 틱틱거리면 그것도 받아주고 싶고 수능 뒷바라지도 하고 싶다고. 근데 안 된대. 하늘이 그거 허락 안 해준대. 난 이미 글렀어. 병원에서도 이미 일찌감치 포기했다고. 그래도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 아이한테 필요한 사람은 새엄마가 아니라 바로 언니야. 하루라도 더 살 궁리를 해. 이런 미친 짓 그만하고. 봉자야, 나도 미치겠다. 우리 소민이 보면 가슴이 찢어져. 나 어떡하면 좋니? 내 빈자리 누가 채워주니? 초조하고 걱정되고 슬퍼. 비참하고 너무 괴로워. 나쁜 여자 들어와서 우리 소민이 구박할까봐, 착한 소민 아빠 고생할까봐. 봉자야,
나 어떡해. 죽어도 눈 못 감을 것 같아. 언니, 그러니까 제발 치료받아. 방황은 할 수 있지만 언니한텐 시간이 얼마 없잖아. 얼른 병원 들어가서 치료받아.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우린 눈물 콧물 다 쏟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참 먹먹하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자란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의 양쪽엔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다 있어야 했습니다. 미경 언니는 자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클지 알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좋은 사람이 채워주길 바라고 있었죠. 그 마음 어쩐지 알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마음대로 못한다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미경 언니가 정신 차리고 병원 치료 받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 미경 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제 말이 맞다면서 항암 치료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치료 다 받고 기적을 바라보겠다는 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병만 이겨내겠다고 다짐하는 문자였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더라고요. 전 미경 언니에게 잘 생각했다고 언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죠. 진심으로 언니의 쾌유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전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요. 초연이와는 가끔 연락하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혼자 바쁘게 작업할 때면 엄마 죽으면 안 된다고 울던 소민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참 예쁠 4살 앙증맞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발 기적이라는 게 있어 미경 언니가 낫기만을 바랬죠. 그러다 2달 정도 그쪽과 연락이 끊겼어요. 어쩐지 예감이 안 좋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 넘어 익숙한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부고 문자였는데 미경 언니의 장례를 치른다는 내용이었어요. 보자마자 눈앞이 캄캄하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전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미경 언니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니, 결국 이렇게 간 거야? 꼭 낫겠다며. 소민이 중학교 교복 입은 것도 보고 싶다며. 허망해서 어떡해. 아까워서 어떡해. 소민이는 어쩌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경석 씨는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통곡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당황했던 그 둘. 결국엔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였죠. 죽음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전 마음을 진정하고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미경 언니, 잘 가. 그동안 수고 많았어. 편히 쉬어. 그리고 경석 씨와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미경 언니는 살기 위해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더라고요. 소민이를 봐서라도 게으름 피울 수 없다며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으로 몸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석 씨는 저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봉자 씨. 우리 부부가 봉자 씨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너무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람 기만하고 속이고 아내랑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저 소민이만 보고 살려고요. 절대로 재혼 같은 건 안 해요. 그때 소민이가 친척 어른 품에 안겨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죽음을 다 이해하진 못해도 분위기가 어두우니 아이가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였습니다. 아줌마, 새엄마예요? 아니, 소민아, 난 이모야. 엄마랑 친하게 지냈던 이모. 앞으로 우리 가끔 보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공원도 가자.
전 경석 씨한테 소민이에게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 이모로서 엄마처럼 챙겨주고 싶다고 제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전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소민이 학교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 다 챙겼고 소민이도 절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릅니다. 경석 씨는 스스로의 다짐을 지켜 지금껏 혼자 살고 있네요. 제가 재혼하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전 지금 의상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어렸을 적 꿈꾸던 일이 모두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만든 옷이 시중에 유통되는 걸 보면 신기하고 뿌듯해요. 제가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할 모든 걸 알려주신 의상실 대표님은 실버타운에 계십니다. 가끔 놀러 가면 그 연세에도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계세요. 도우미분 말씀 들어보면 타운에서 가장 멋쟁이 할머니라고 하시네요. 제 성공을 지켜보며 누구보다 기뻐해 주신 대표님을 전 마음으로 엄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가끔 보육원에서 혼자 눈물 짓던 제가 떠오릅니다. 흙바닥에 나무 막대기로 공주옷을 그리던 저는 이제 당당한 디자이너가 됐어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배신당하고 힘든 일 겪어도 꿋꿋이 버텼더니 결국엔 좋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참, 제 인생에 결혼은 없네요. 해외에 출장 갔을 때 제게 청혼해 오는 외국 남자들도 덜어 있었지만 남자의 미련은 없습니다. 소민이의 이모로 일생을 살며 엄마가 필요한 자리에 서주고 싶습니다. 디자이너로서 끝까지 현장에서 일하고 싶고요. 제 살아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초년에 굴곡도 많았지만 저 복 많은 사람 맞죠? 지금 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연 듣고 계신 분들 힘든 일 있으셔도 기운 내시기 바랄게요. 언젠가는 꼭 볕들 날이 있을 거예요.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